안녕하세요. 청결아님 안녕하세요. GRRR님 안녕하세요. 소리 잘 들리시나요? 안녕하세요, 윈스턴님. 일주일 쉬었다고 되게 새롭네요. 오늘은 주간 동향을 하기 전에 안녕하세요, 피터리님. 비트코인 지금 사도 되나요? 비트코인 관련 얘기를 좀 이것저것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내일 SBS 경제 현장 오늘이라는 데 나가서 다른 분들이랑 이렇게 얘기할 자료고요. 질문에 대한 질문은 그쪽 그 경제 현장 작가님이 주신 거고 그거에 대해서 그냥 제 생각을 자료 약간씩 붙이면서 같이 만들어 놓은 자료입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보면서 얘기하고 제가 혹시 잘 모르건 잘못되게 알고 있거나 이런 거 있으시면은 어, 알려주시면은 수정해서 내일 방송할 때 더 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기다렸다가 조금만 더 사람 들어오면 10명 되면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겟도우님. 상민님 안녕하세요. 동희님 안녕하세요. 사라님 안녕하세요. 옥터반로님 안녕하세요.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지금 사도 되나요? 이거에 대해서 제가 그림을 그려달라 그랬어요. 지금 너무 많이 올라서 지금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걸 그림으로 그려줘 그랬더니 이렇게 그림을 그려줬어요. 이미 비트코인이 너무 많이 올랐죠. 그래서 지금 핫하게 얘기들이 되고 있고 더 오를 거냐 말 거냐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 한번 여러 가지 질문과 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그래서 당연히 이걸로 트레이딩에 참고를 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일단 1번 질문이 뭐였냐면 파죽지세로 비트코인이 오르고 있는데 올해 얼마나 오른 건지 그리고 이더리움 가격 추이가 어땠는지 얼마나 오른 건가요? 라는 게 첫 번째 질문이에요. 그래서 지금 일단 저는 모든 자료를 만들 때 일단은 업빗이나 국내 그 거래소 자료를 안 쓰고 일단 코인베이스 가격 기준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US 달러 기준이고요. 그래서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연초 대비 지금까지 비트코인 47.71%, 이더리움은 51.01%가 올랐어요. 그래서 이게 2월 29일 9시 기준이고요. 이거 뭐 매일매일 계속 바뀌고 있으니까요. 순간순간. 그래서 그때 기준이고 그래서 62,790, 그 다음에 이더리움은 3,469.77, 그러니까 3,470 정도 되는 거죠. 똑같은 시간대 기준이고요. 그래서 연내에 일단은 단순하게 모든 사람들이 얘기하기는 9만에서 10만 불 정도, 원화로 따져서는 한 1억 원 정도는 되지 않겠냐라고 다들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 생각도 가능은 할 것 같아요. 한 번은 찍을 수 충분히 있다. 그리고 뭐 물론 지금 뒤에서도 얘기를 하겠지만 비트코인 가격을 예상한다. 뭐 고점이 어디다 아니면 어디쯤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를 얘기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걸 일단 전제를 두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굉장히 그 관점 자체가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제도권 관점에서 비트코인을 보고 있는 거다라는 것을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전체 에코시스템, 그 다음에 이코노미 시스템, 이 비트코인의 시스템 자체 내를 볼 때도 대부분은 제가 근무를 했던 게 제 전통 금융기관이다 보니까 전통 금융기관의 관점에서 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더리움 ETF 상장 관련해가지고 기대감이 있어서 여기 하늘색이 이더리움인데 보시면은 비트코인 옆으로 쭉 갈 때도 2월 중순에 이더리움은 계속 올랐죠. 그래서 이더리움이 미리 그러니까 이 선 쭉 거는 때가 비트코인 상장한 때예요. 그래서 비트코인 상장하고 쫙 빠졌다가 그다음에 쭉 올라가다가 한 13, 14일 날 옆으로 쭉 가다가 요 지난주에 와장창 올라 버려 가지고 지금 모두 핫하게 쳐다보고 있는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조금 더 이제 비트코인 관련해서 한번 최근 1년간을 한번 다시 돌이켜보면 1월 11일 날 비트코인 ETF가 상장이 됐어요. 현물 ETF가. 그래서 고점을 49,102를 찍고 폭락을 해요. 폭락이죠. 이 정도면 폭락이죠. 여기서부터 저가 38,501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2일 걸렸어요. 그쵸? 빠진 사이즈가 21.59%가 빠졌어요. 거의 올라오지 못하고 옆으로 가다 빠지고 옆으로 가다 빠지고 쭉 빠지고서 여기서 38,501 저가 찍고 이제 올라가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어디까지 올라갔냐면 29일날 고가 64,100까지 올라갔어요. 그리고 지금 29일날 기준으로는 62,790까지 약간 조정받은 상태 고가 찍고 고가 찍고 조금 조정받은 상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은 21.59%가 열흘 동안 빠졌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지금 거의 한 6일이죠. 6일 동안에 6일은 아니구나. 1월부터 한 달하고 6일, 한 달하고 6일 동안에 올라간 게 66.49%가 올라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왜 급등한 건가요? 라고 이제 질문을 던지면 왜라는 질문이 이제 이게 참 그렇잖아요. 그래서 왜라는 질문을 던져보면 저는 그냥 이건 것 같아요. 이거 그냥 수급, 컨센서스와 포모 때문에 그냥 올라갔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컨센서스는 왜 이런 컨센서스가 생겼고 왜 수급이 어떤 게 발생을 했는가 라는 것을 생각을 해보면 가장 큰 거는 현물 ETF로 돈이 들어오고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현물 ETF 9곳으로 실제로 170억 불 정도가 들어와서 30만 3,200개를 보유하고 있대요. 26일자 기준으로.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은 거래량이 폭증을 하고 있죠. 그쵸? 그래서 충분히 거래량이 폭증을 하고 있고 그 거래량이 폭증하는 가운데에서 여기서 보시면은 거래량이 폭증을 하고 있고 거래량이 폭증하는 가운데에서 충분히 모양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그냥 말씀드렸듯이 제일 키는 수급이다. 그냥 수급이었다. 여기서 여기로 빠질 때도 수급, 여기서 여기로 올라갈 때도 수급. 그리고 여기서 빠질 때는 이제 그레이스케일 신탁 물량들, 매도 물량들이 많다. 그래서 못 팔던 물량들이 있었는데, 그리고 저평가돼 있는, 백어데이션 돼 있던 물량들이 있었는데, 그게 다 해소되면서 다 빠졌고, 그 다음에 실제로는 이때부터는 이제 어느 정도 빠지고 나서부터 정리가 되고 나서 그 물량이 정리되고 난 다음에는 다 매수가 들어오면서 이제 매도 물량이 해소가 됐으니까 쭉 올라왔고, 그리고 이 중간서부터는 이제 제네시스 보유의 비트코인, 이더리움 신탁 매도 허용을 요청해 놓고 아직도 기다리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이런 뉴스들이 나오면서 아직 팔기 시작을 하진 않은 것 같아요. 다른 뉴스는 아직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법원에서 허락을 해주겠죠. 이때도 허락을 해주고 있는지 아닌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아직은. 그래서 그때 기준으로부터 약간 옆으로 기다가 다시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런 거 이제 매도 물량이 출회될 거냐, 또 그 다음에 이런 이제 지금까지 묶어져 있던 물량이 나올 거냐라는 이제 공급 요인이죠. 매도 요인. 그 다음에 신규로 사는 요인들. 근데 지금은 여기 뒷부분 여기서부터 올라온 거는 포모로 올라왔다라고 보여지죠. 볼륨도 완전히 높아졌죠. 이때처럼. 거의 이때 중간 대비해서는 훨씬 많이 올라졌어요. 그리고 지금 제일 많이 올라갔던 히스토리컬리로 보시면은 ETF 상장했을 때보다도 더 많아요. 그죠?
여기서 보시면. 그래서 이 레벨에서 보시면은, 그래서 요 레벨에서 보시면은, 그래서 충분히 여러분이 예상해 보실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제 세 번째 질문이, 지금 이제 4월 달에 비트코인 채굴이 반감기 접어들어서, 그러니까 반으로 줄어드는 반감기가 오는데, 과거 반감기에는 가격이 계속 올랐나요? 그래서 올랐어요, 오르기는. 여기 지금 제가 이게 쭉 근 라인들이 2012년 11월 28일, 그 다음에 2016년 7월 9일, 2020년 5월 4일, 그리고 여기 이제 4월 7일부터라고 예상이 드는데, 뭐 시계가 있어서 정확하게는 한 10일 정도 위아래로 앞뒤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4월 7일부터 말일까지 중간 어느 날일 것이고, 그때 이제 4차가 있는 거예요. 이게 4차가 마지막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반감기라는 게 뭐냐면, 채굴자 보상으로 한 블럭을 만들 때 얼마를 비트코인을 주냐 이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50개였다가 50개씩 줬었어요. 한 블럭을 만들 때 50BTC를 줬던 거죠. 그런데 25개로 줄였고, 그 다음에 2016년에는 25개에서 12.5개로 줄였고, 2020년에는 12.5개에서 6.25개로 줄였어요. 그리고 이번에 4차로 바뀌면 6.25개에서 반으로 줄여서 33.125비트를 줘요. 똑같은 블럭을 만드는데 BTC가 줄어든 만큼을 보상을 받게 되는 거죠. 그 얘기는 뭐냐면, 결국은 똑같은 블럭을 만든다는 거는 블럭 만드는데 필요한 전기요금이나 비용들은 똑같이 발생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그거에 대한 보상이 반으로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보는 관점은 원가가 비싸진다 라는 거예요. 전기값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냥 펀더멘탈은 얘네는 전기값이 가장 키다. 너무 전기값 대비해가지고 기본 가격보다 굉장히 너무 낮으면은 채굴을 아무도 안 하거나 이런 상태가 될 거고, 전기값 대비 아주 비싸다면은 계속 채굴을 더 할 거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BTC를 생산하는데 추정하는 비용은 지금 이제 뭐 뉴스들에 나오는 걸로는 26,500불 정도가 된대요. 그래서 이번에 보상이 감소가 하면은 53,000불 정도로 비싸질 거라고 예상이 된다는 거예요. 왜 똑같은 전기를 썼는데 반밖에 안 주니까 당연히 가격은 2배로 올라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비용 자체가 비싸진다. 생산 비용 자체가. 그럼 또 이렇게 비싸지다 보면은 해시레이트가 20% 정도 감소해서 이제 줄어들 수 있다는 거죠. 너무 보상이 적어. 지금은 6만 얼마니까 괜찮지만 이게 좀 빠지면 이제 안 하는 사람들도 생기고 이러니까, 그러면서 결국은 추정치는 한 42,000불 정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뉴스에서는. 근데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부분도, 이 원가라는 부분도 어느 동네에서 어떻게 채굴하느냐에 따라서 전기 요금이 다르니까 되게 애매해요. 그래서 대체적으로는 비슷하게 뭐 형성되지 않을까? 각 나라마다 다르니까. 그래서 그 정도라고 보시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지금 곰곰이 보시면은 여기서 이게 기간이고 이게 올라간 퍼센티잖아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올라간 퍼센티지고, 그다음에 여기서 여기까지가 기간이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기간이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기간이고, 그럼 고점까지 찍는데 걸린 기간이 얼마야? 그러면 이제 보통 한 6개월에서 1년 그 사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은 어쨌든 저점 거기서 통과를 하고 반감기 이후에 상승하는 부분들은 뉴스에서 나오는 것처럼 당연히 상승을 했어요. 근데 과거에 어땠나 보면 상승하다가 상승을 했고, 상승하다가 상승을 했고, 옆으로 횡보하다가 조금 빠졌다가 상승을 했어요. 그럼 이제 이 이후엔 어떻게 될 거냐는 거죠, 결국은.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이 상승폭은 계속 줄어들고 있죠. 그러면 이번에도 상승폭은 이때보다 더 줄어드는 추세로 갈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때처럼 지금보다는 과거에는 별로 관련된 사람이 없었던 거잖아요. 참여자가 많이 없었던 거잖아요. 선취매라는 것도 별로 없었고, 어떻게 생각하 믿음이 별로 없었으니까.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올라갔던 거 3번밖에 없어서 확률상으로 어떻다고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미리 선취매라는 게 있을 수 있고, 그거에 따라서 결국은 상승 꼭지를 찍는 거는 이때보다는 적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림이 또 이렇게 그려지는 거가 조금 이상할 수도 있는데, 이거를 저는 로그 스케일로 그려놨어요. 왜냐하면 이거 로그 스케일로 안 그리면 이쪽 과거 자리는 2000 뭐 이렇거든요. 여기 10불이잖아요. 여기 10, 여기가 10이에요. 10. 예. 여기 2000. 예. 그러니까 되게 많이 다르죠, 레벨이.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장기 차트 그릴 때는 제가 매번 말씀드리지만 로그 스케일로 그려야 한다 라고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그림으로 보면은 기간상 상승률, 이때 시점 대비 상승률로만 보면은 상승률이 계속 점차 줄어들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도 여기까지가 더 가격상으로 많이 올랐을 수 있어. 그렇지만 율로 보면은 그 차이가 점점 낮아지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거 대비 과거에 분명히 오른 경우는 맞는데 이번에도 미리 사는 부분들, 선취매하는 부분들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는 과거 대비 상승폭은 조금 더 줄어들 거고 하는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뭐 지금처럼 현물 ETF나 이런 뉴스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상태에서는 조금 고려를 해봐야 된다. 그리고 지금 여기서 보시면은 53,000불이잖아요. 53,000불이니까 여기 그러면 한 보상한다고 쳐도 지금 6만이 넘어갔으니까 일단 그러면은 지금도 어느 정도는 이 가격 대비 비싸니까 채굴을 계속 열심히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채굴 관련 주식들은 이미 많이 상승을 하고 있겠죠. 예, 그래서 그런 식으로 판단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주식시장의 동조에서 비트코인 가격이 움직였는데 한때는, 여기 제목이 한때는이죠. 빅테크 기술적 연관성이 없는 건가요? 근데 차트 상으로 보면은 연관성이 있습니다. 나스닥 100지수랑 비트코인 20주간으로 주간 상관관계를 계산해 보면, 보통 상관관계를 계산할 때 일주일짜리 정도를 써요. 주간 데이터를 가지고 상관관계 계산해요. 그래서 그 두 개가 상향에 있냐를 보시면은 지금 한 2020년도, 지금 이게 이 두 개도 반감기거든요. 그래서 16년도하고 20년도에 반감기 줄 거놓은 거고, 그때 전후로 보는 거예요. 보시면은 코릴레이션, 상관관계 같은 경우 보시면은 오히려 반감기 끝나고 나서 여기서는 이렇게 줄어들다가 결국 올라갔고, 그리고 과거에 이쪽 2020년대 쪽은 위로 올라갔다가 다시 네거티브로 내려갔다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래서 여기는 상관관계가 별로 없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2022년도 전까지는 어떻게 생각하면 이때는 상관관계가 굉장히 좋았었고, 이때는 그 2020년도 코로나 사태가 있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코로나 때 폭락했다가 올라가는 거, 코로나 때 폭락했다가 올라가는 거, 여기서도 보시면 되게 비슷하죠. 어쨌든 그래서 그거대로 해서 올라가고 있는 상태로 계속 갔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이제 콜레이션이 높아졌고, 그리고 보통은 이렇게 폭락하는 시기부터는 콜레이션이 비슷해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기가 유사하게 여기서 겹쳐졌던 거고, 그 겹쳐진 상황에서 콜레이션 떨어졌다가, 왜냐하면 여기서 이제 BTC들 떨어지기 시작을 했죠. 2021년도에. 그래서 이때 하락을 했다가 쭉 완전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줘요. 그래서 그때부터 내려가면서 올라가면서 두 양쪽 다 상관관계가 높아져 있다. 그러면서 이제 나스닥을 사느니, 뭐 예를 들면 비트코인을 사놓는 게 한 베타로 봤을 때 2배, 3배 정도 된다. 그러니까 적은 금액을 비트 사놓는 게 낫다. 나스닥을 사는, 이런 얘기들이 계속 이때가 나올 때였어요. 그래서 콜릴레이션도 그때 거를 보니까 50 이상인 콜릴레이션도 상당히 많은, 0.5 이상인, 1이면은 100% 똑같이 가는 거니까 양이면은 상관관계가 있는 거고, 그래서 실질적인 가격 데이터 자체로만 보시면은 양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그래서 연관성은 있다 라고 보여요. 그 이유는 NFT, 메타버스, 인공지능 이런 기술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테마 관련상으로 연관성이 있어서 상관관계가 어느 정도 높을 것이라고 추정해 볼 수 있어요. 그리고 특히 이제 이번에 오픈AI가 발표한 동영상 소라 나오면서 실제로 코인, 알트먼, 홍채인식 관련 월드코인 같은 경우 급등을 해요. 맨 뒤에서 잠깐 보시겠지만, 그것처럼 실제로 주식시장에 있는 어떤 관련돼 있는 주식들이나 이런 것들이 나스닥에 연동이 돼 있기 때문에 충분히 영향을 미칠 수는 있을 것이다 라고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 질문이 뭐였냐면, 이더리움 ETF 신청해 놨는데 승인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냐라는 질문을 이었어요. 근데 그냥 뭐 이런 건 어떻게 생각하면 뇌피셜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뉴스들이 나온 거를 봤을 때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이런 거죠. 결과론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그러면은 지금 보시면 게리 겐슬러 같은 경우는 일단은 비트코인을 지지하는 분은 아니에요. 원래가. 그래서 이분은 계속 이제 딜레이 시켰던 분이고, 이 헤스터 피어스라는 분 자체는 이 비트코인의 가장 우호적인 위원이세요. 그래서 이런 두 분은, 그러니까 의장이긴 하지만 위원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두 분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한 군데서 얘기를 하면서 계속적인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계속 얘기됐던 부분은 이 증권성이에요. 하웨이 테스트라는 걸 해서 증권성이 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이 증권에 관련해서 배당되는 것처럼 어떤 돈의 현금 흐름, 비즈니스에 연관된 게 있냐 없냐, 뭐 이런 걸 얘기를 계속 하고 있죠.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기존에 현물 ETF,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할 때도 굉장히 그것도 부정적이고 10년간 딜레이를 계속 시켰어요. 근데 최종적으로는 법원이 선물 상품이나 현물 상품 다르게 판단할 근거 없어, 이렇게 판결을 해버리는 바람에 SEC도 어쩔 수 없이 이제 더 이제 소송 걸려가지고 이제 벌금 물어야 돼.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건 아니야. 어떤 기준이 있어를 보여주기 위해서 억지로 저는 이제 승인해 준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게 굉장히 성공적이었죠. 그래서 돈도 모였고 비트코인 ETF도 굉장히 성장, 그러니까 그 볼륨 자체가, AUM 자체가 커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더리움 같은 경우도 충분히 해줄 수 있는 근거가 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여기 제목이 현물 상품과 판단할 근거가 없다라는 부분 때문에만을 보면, 그러니까 똑같이 그 헤스터 피어스 위원 같은 경우도 그 얘기를 하고 있죠. 현물 선물 일관적이고 포괄적인 접근을 취하기 때문에 해줘야 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분은. 근데 JP 모건 같은 경우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제 그냥 기존에 있었던 생각을 해보면, 이더리움 같은 경우 일단 현물 ETF를 승인을 해줄 가능성이 분명히 있기는 있어요. 근데 증권성을 통과를 해야 돼요. 근데 이 이더리움 현물 ETF를 승인해주면 이더리움을 해준 거잖아요. 근데 이더리움과 유사하게 움직이는 다른 코인들은 그러면 어떡할 거냐는 거죠. 그러면 왜 이더리움은 해주고 이건 안 해줘? 여기서 있던 것처럼 일관적이고라는 단어 때문에 이더리움을 해주면 나머지 다른 코인들도 다 해줘야 될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래서 지금 증권성이 있을 경우는 증권으로 취급될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STO 같이. 그래서 그런 거는 증권을 다른 형태의 이제 뭐 형식을 바꾼다라는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 그러려면 결국은 이제 코인으로서 제3 자산으로서 인정받기보다는 약간 증권성 증권 중에 하나로 인정받지 않을까라는 게 기본적인 생각인데, 지금 ETF 같은 경우는 이제 현물 두 개가 있는데 왜 그럼 비트만 해주고 이런 안 해줘? 비트코인도 선물이 있잖아, 이미 CME에 상장된 게 있잖아 라고 얘기하는 부분 때문에 실제로 해줄 가능성이 조금은 있다. 하지만 이걸 해주면 나머지 비트코인, 나머지 가상자산들도, 잡코인들도 다 상장해달라고 막 얘기하면 해줄지 말지 결정해서 해줘야 되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되게 복잡해져서 쉽게 해줄 것 같진 않다. 그래서 저는 50%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조금 이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크립토 업계 자체 내에서 이거는 비즈니스다. 그래서 비즈니스 문제로서 풀어야 될 숙제다.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이거는 그러니까 증권성이 없는 거야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뭔가의 작업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50% 이하다. 특히 이번 5월달에 신청을 다 해놨는데 5월달에 바로 해줄 가능성은 그렇게 크지 않지 않을까. 근데 결과론적으로 시간이 지나가면 또 해주겠죠. 어떻게든지 풀고. 그 비트코인 또 코인 이쪽 가상자산 시장이 계속 불리시하다면 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6번째가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우리나라가 야당 중심으로 왜 이런 질문을 했는지 저도 좀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야당 여당 다 해주겠다 그러고 있는 것 같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현물 ETF에, 비트코인 현물 ETF에 대해서는. 근데 이것보다 저는 오히려 증권사들이 이제 뭐 또 질문하는 것 중에서 비트코인 선물 ETF 중개하는 것이 자본시장법 위배가 된다고 생각하냐? 해외에서 상장된, 그러니까 뭐 홍콩이나 또는 미국에 상장되는 비트코인 선물 ETF는 지금 미국 주식 계좌에서 살 수 있어요. 홍콩 주식 계좌에서 살 수 있고. 근데 처음에 당일날은 예전에 제가 방송에서도 와서 말씀드렸지만 비트코인 선물 ETF도 중개를 못하게 막아놨다가 그 중간에 풀렸어요. 근데 이거는 결국은 법상으로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풀어준 거였던 거죠. 현물 ETF랑 상관없이 이전부터 거래가 됐었으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정지를 시킬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모 증권사는 어떻게 뭐 이 현물 ETF 나오자마자 막 정지시키고 막 이랬는데, 왜냐하면 현물 ETF가 가상자산법상 아니다. 그러니까 그 자본시장법상 이거는 기초자산으로 이용할 수 없다라고 해서 현물 ETF는 거래하지 마라. 그러니까 중개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가 됐던 것 때문에. 그래서 분명히 이 안에서는 이 선물 ETF와 현물 ETF라는 부분들의 자체가 어떻게 좀 다르게 해석되고 있다는 건 확실하게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어쨌든 7월에 이제 가상자산법이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에 관련된 법률이라는 게 생겨요. 그래서 이것들 어떻게 관리가 될 거고 될 거다라는 게 7월에 시행이 되니까 4월 총선에서는 당연히 현물 ETF를 다 승인해 주게 할 거야. 왜? 젊은 친구들의 표를 이끌기 위해서 여야 할 거 없이 분명히 이 얘기를 다 할 거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국회랑 금융감독의 입장은 다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특히 다단계 불안전 판매 이거가 너무 쉬워요. 코인은. 그러다 보니까 ETF
가상자산에 대한 ETF 발행이나 또는 ICO, 그다음에 STO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펀딩이잖아요. 그래서 이 펀딩 구조의 상품들을 분명히 어떻게든지 관리할 방법들을 모색을 할 거고 그거에 대한 허가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승인된 뭐 ETF, 비트코인 ETF 정도, 그리고 이더리움을 해준다면 이더리움 정도, 이런 정도는 해줄 가능성이 있는 거죠. 이제 미국 눈치 봐가면서. 그리고 홍콩 같은 경우도 지금 현물 ETF가 계속 걸리고 있는데 그게 이제 그 커스터디, 보관 업무를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이제 왔다 갔다 계좌를 하다 보면 해킹당하거나 이러면 어떻게 할 거냐. 왜냐면 금액이 너무 크니까. 그래서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코인베이스가 이제 커스터디까지 같이 하고 있어요. 보관 업무까지. 거래소도 하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다 어느 정도 정해지면은 그러면 전 세계에서 공정하게 거래되고 있는 상품들로만 해서 민원이 가장 낮은 경우에 한해서 승인해 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해외 선물 상장 비트코인 선물 ETF를 중개하는 거는 이미 뭐 저는 아니라고 했으니까 해준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거가 이상한 게 아니라 이거를 거래되게 해줬으면서 CME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선물은 중개를 못하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거 두 개가 지금 벌써 위배가 되고 있죠. 일관성에서 깨졌죠. 아니 뭐 비트코인 선물 ETF는 해도 되고 CME 비트코인 선물은 중개하지 못해. 이거 두 개가 오히려 걸려져서 오히려 CME 비트코인 선물 같은 경우 지금 현재 미리 풀어주는 상태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 관련 기업 주가 뛰고 있는데 어떤 기업들이 혜택을 보고 있나요? 그래서 솔직히 개별 주식 찾아보면 나오잖아요, 이름들. 근데 그런 거를 뭐 언급을 하고 이러는 거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기본적으로 제가 그 회사들에 대해서 잘 모르고요. 대부분은 다 이제 뭐 사이드로 이런 걸 하고 있어 이러면서 계속 이제 뭐 비트코인 관련주, 뭐 블록체인 관련주 이래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있던데 그런 건 제가 잘 몰라서 그런 쪽은 잘 몰라서 이제 말씀을 못 드리겠고, 그리고 BKCH 블록체인 관련돼 있는 ETF 같은 건데 여기에 편입되어 있는 종목들을 보시면은 보통 이제 채굴 마이닝, 그다음에 블록체인 디지털 디지털 자산 결제, 그다음에 하드웨어 관련돼 있는 기업들이 들어 있어요. 이거에 대한 편입 종목들을 보면. 그래서 이런 것들이 비트코인 관련돼 있는 기업이겠구나라고 생각을 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게임을 통한 P2E 비즈니스 가능한 기업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찾아보시고 매매를 하시면 될 것 같지만, 왜 이런 비트코인이 올라간다 그러면 비트코인 ETF를 하면 되지,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하거나 이러면 되지, 이거에 연동되어 있는 기업을 찾아서 뭔가 매매를 하는 것은 별로 적절하지 않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반감기 이후에 비트코인 가격이 계속 상승하겠느냐, 그 전문가들이 보기에 중장단기 비트코인 전망이 어떻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솔직히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컨센서스랑 포모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펀더멘탈한 가격을 예상하기가 굉장히 불가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JP에 있는 분이나 SC에 있는 스탠다드 차트에 있는 리서치에서 뭐 가격이 3억 간다, 뭐 30만 불 간다, 뭐 20만 불 간다, 뭐 막 얘기를 하는데 그거에 대한 근거는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냥 사는 사람이 많아져서 올라가면 올라갈 수 있는 거고요. 40만 불, 50만 불도 가려면 갈 수 있다. 왜? 이거는 어떠한 펀더멘탈 가치로 배당을 주거나 뭐 이런 걸로 가는 게 아니라 컨센서스, 믿음, 포모, 이런 심리적 요인, 수급 요인으로 그냥 가격이 결정되는 거지. 이거를 어떤 논리적인 방법으로 얼마까지 올라갈 수 있어, 타겟이 어느 정도야, 이런 걸 얘기하기는 되게 어렵다. 그리고 이제 그냥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얼마 정도 갈 것 같다라는 거 정도는 좀 이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있는 상태 내에서는 반감기가 지나고 나서 앞에서 말씀드린 그 상승폭은 좀 축소가 될 거고, 과거 대비해서는 이 이유는 참여자들이 다양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상승하는 데 드라이버가 될 거냐, 반감기가 앞에서도 봤지만 반감기가 지속적인 가격 움직임 요인으로 작용하지는 않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심리적인 요인들, 컨센서스, 믿음, 포모, 그 다음에 어떤 발생하는 이유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쪽으로 가격이 결정이 되고, 이런 가격을 결정하는 건 개인이겠죠. 그리고 수급이겠죠. 그렇게 발생을 했을 때는 결국 거기서 퀀트 알고리즘 트레이딩 전략들이 시장 조성하거나 초단기 매매를 하면서 유동성이 굉장히 커진 시장이다라고 전체 시장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 큰 그림은 심리적 수급에 의해서 결정이 될 거고, 거기에서 나오는 단기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퀀트 알고리즘 트레이딩이나 시장 조성자들, 그런 초단기 매매들이 유동성을 공급할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어쨌든 현물
ETF가 발생을 하고 난 다음서부터는 주식시장에서 그냥 살 수 있기 때문에 분명히 자산 배분 투자에 있어서 상관관계가 낮은 자산이라는 거는 맞으니까 다른 통화 대비 왜 이게 뭐 이렇게 움직여라고 얘기했을 때 얘기하기 어렵잖아요. 다른 자산이랑 비교했을 때. 그래서 그 충분히 인플로우는 발생할 수 있고 그것 때문에 발생을 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사람들의 인기가 있어져서 기본적으로 볼륨도 많이 커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앞에서 본 것처럼 비트코인은 나스닥이랑 상관관계가 높은 상품이다라는 것을 인지하고 자산 배분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들이 커지면 오히려 이동이 용이하고 매매가 용이하기 때문에 비트코인 가격들이 상승할 가능성이 많다. 그리고 돈을 어떻게 보면 보관하는 달러가 아닌 다른 방식으로 저장하는 용도로 쓰일 가능성은 계속 있는 거죠. 특히 전쟁이 일어난 나라에 있는 국민이라면. 그리고 이제 뭐 기타 비트코인을 뭐 이제 기준 통화로 쓰겠다라고 얘기한 이제 이머징 국가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나라들 같은 경우도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자기네 나라 통화보다 오히려 변동성이 더 작은 나라들도 충분히 있어요. 비트코인 많이 움직이지만 자기 나라 통화는 더 나쁜 거죠. 더 변동성이 심하고 그거 대비한 나라들이 실제로 이런 식으로 사용하기는 경우들이 계속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수급 부분들은 계속적으로 발생할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가상 세계 뭐 메타버스죠. 메타버스 게임 이런 데가 다시 유행을 하면서 코인이랑 연동된 비즈니스들이 성장하면 비트코인이 이제 기준 통화가 되는 거죠. US 달러가 기준 통화가 되듯이. 그래서 펀딩 수단으로 확장될 가능성도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또 다단계나 사기들이 계속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은 있어요. 그래서 양극단으로 그래서 계속적으로 이제 좋은 부분, 좋은 부분, 나쁜 부분들이 계속 겹치면서 충분히 시장 자체는 유지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들어요. 물론 가격은 상승했다 하락했다 왔다 갔다 할 거예요. 그래서 가격 전망을 보고 투자하기보다는 본인 투자 성향에 맞춰져서 그 비중을 선택해야 된다 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지금 전문가들 얘기를 계속 얘기하는데 저는 비트코인에 관련해서 전문가라는 게 있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과거에 보지도 못했고 그리고 뭐 블록체인에서 비즈니스를 만들고 이런 거에 대한 부분들은 분명히 전문가라는 게 존재하지만 실질적으로 뭐 예를 들어서 속제 SC가 됐든 뭐 JP가 됐든 이런 데 계신 분들의 리포트를 봐도 이게 왜 거기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는 것을 설명하지는 못해요. 그냥 그거에 대한 철학이 어떻고 뭐 비트코인 철학이 어떻고 저쩌고 그다음에 수급 때문에 어떻게 저쩌고 이런 얘기를 하면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지금 뭐 누가 올라간대더라 누가 내려간대더라 뭐 기술적으로 이렇대더라 저렇대더라 이런 거에 흔들리기보다는 이 비트코인 전반적으로 이 비트코인은 일단 이제 그 달러에 대해서 약간 반달러적인 정도로 시작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컨센서스에 따라서 움직임이 크고 근데 지금은 컨센서스가 한쪽으로 몰렸으니까 거기에 따라가는 거야 라고 하면서 어느 정도의 비중을 갖다가 넣을지를 본인의 투자 성향에 따라서 넣어서 운영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마지막 이후로 조금 더 저희가 이제 그러니까 제도권에 있었던 사람으로서 쳐다보는 관점 중에 하나예요. 이 부분,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보통 여기서 얘기할 때는 기관 투자가나 유명 투자자 중에서 비트코인 폭락을 예상하는 비관론자들도 있는데 어떤 사람들이 있나요? 라고 질문했는데 제가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 찾아보지 잘 못했어요. 폭락한다고 얘기한 사람들은 지금은 잘 눈에 안 보여요. 뉴스 자체도 잘 안 보여요. 근데 비트코인 가격 폭락 가능성 없나요? 라고 제가 질문을 바꿔보면 이런 게 저는 오히려 눈에 띄어요. 지금 그 API가 뭐냐면 애뉴얼로 실제로 그 일들을 계산해 보면 USDC라는 것을 그 스테이킹이라고 하는데 디파짓해서 예금으로 넣어놓으면은 1시간마다 불이해서 이자를 주거든요. 연율로 따져보면 5.1%를 주고 있어요. USDC는 패그 돼 있는 거잖아요. USDT 스테이블 코인이잖아요. USDT도 스테이블 코인이고. 근데 이거는 제가 하얀색은 왜 있냐면 이 하얀색은 코인베이스 거예요. 근데 코인베이스는 USDT에 대해서는 이걸 이자를 안 주더라고요. 근데 바이낸스에서는 USDT에 대해서 이자를 얼마를 주고 있어요? 24.04%를 주고 있어요. 맥스라고 써있지만 지금 현재란 뜻이에요. 매일매일 계속 바뀌니까. 근데 24% 달러 이자율인데 5.1이 적정하거든요. 제가 봤을 때 5.5가 지금 페드 펀드니까 그러면은 24 어디서 20% 이상의 스테이블 코인의 US 달러 스테이블 코인의 이자율 어디서 본 적 있지 않으세요? 이거죠. 테라 연 20% 디파이 앵커 프로토콜 17일 출시 이게 21년도 3월이에요.
이런 거 누르시면 나와요. 이 뉴스 그대로. 그 다음에 1년 뒤에 22년도 3월 24일에 외신들 테라 작심 비판, 앵커 프로토콜 20% 이자 우려스러워. 이런 뉴스들이 도배가 된 이후에 5월 달에 문제가 돼서 지금 이 아저씨는 감옥에 갔죠. 미국으로 보내지겠죠. 이 아저씨는 어디로 도망갔다기보다는 어떻게 이렇게 잘 나온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지금 이 뉴스들을 봤을 때 20%라는 거, 달러 이자율이 이때는 0일 때 20이니까 더 심했고, 완전 저금리일 때. 근데 지금도 그래도 5%일 때 24면 이것도 적진 않아요. 그쵸? 그럼 무조건 차익이잖아요. 달러 빌려가지고 위에 뒤에다 집어넣으면은 한 거의 10% 남는 거잖아요. 지금 19% 그냥 남는 거잖아요. 그냥 아비트러지로 계속, 그래서 없어지면 다시 빼면 되니까, 이것도 쇼텀이고 이것도 쇼텀이니까 없어질 때까지는 아비트러지로 계속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돈을 펀딩만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근데 왜 안 하고 있을까? 라는 물음표가 던져지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된 게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을까? 라는 게 이제 보통 이제 파생 상품이거나 아니면 이제 기존 금융권에 있는 사람들의 관점은 이런 거예요. 왜 저게 숫자가 저래야 돼? 그냥 24% 준대. 그러면 24%가 어떻게 줄 수 있는데? 라는 걸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 관점에서 보면은 얘네가 디파짓을 받는 거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디파짓이라는 게 여기서 이제 스테이킹이라고 지금 부르는데, 돈을 갖다가 어디까지 몇 년, 1년, 뭐 6개월 이렇게 락인을 하면 몇 프로를 주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지금 USDT 같은 경우는 대부분은 플로팅, 픽스드 아무 때나 찾을 수 있게끔 해서 1시간마다 이자가 계속 불이가 되고 있어요. 그걸 갖다 연율화 시켜놓은 금리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굉장히 수요가 심하다. USDT를 빌려가는 사람이 많은 거잖아요. 빌려가는 사람이 많으니까 이자율이 올라간 거고. 시장 논리로 생각을 해보면 그럼 이거 왜 빌려가는데 USDT를 누가 어디서 이렇게 물음표를 던져지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쭉 쫓아가서 이제 뇌피셜로 찾아보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선물 가격 또는 퍼페처 이런 것들, 퍼페처가 뭐냐면 만기가 없는 CFD처럼 해서 만기가 없는 100배까지도 레버리지가 되는 200배까지 되나 그럴 거예요 아마. 그래서 막 진짜로 1% 움직이면 뭐 그냥 거의 끝나는 그런 상태의 레버리지까지 제공하고 있는데, 그때 USDT를 기준으로 해서 거기에 대해서 이자를 매겨요. 그렇다는 얘기는 뭐냐면 BTC를 퍼페추어나 선물로 매수를 하는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선물의 경우는 가격이 녹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펍스로 할 경우에는 실제로 이자 부분을 갖다 따로 펀딩으로 이제 그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대출해 주는 거가 이 뒷단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펍스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영구 선물이죠. 그래서 만기가 없는 선물, 펍이라고 부르는데, 그 선물 기준으로 수요가 굉장히 많아서 그 수요 때문에 여기다가 24%를 갖다 불이를 시켜서 받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가지고서 다시 더 주는 거죠. 아마도 펍스에서는 이 금리보다 더 높이 받고 있겠죠. 그래서 예대 마진을 바이낸스는 벌고 있겠죠. 그래서 다른 거래소에서는 USDT에 대해서 이런 숫자를 보지 못했어요. 제가 다른 크라켄 뭐 이런 데도 찾아봤는데 이렇게도 24%가 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루나 때랑은 다른 게 뭐냐면, 루나 때는 자기가 뭐 알고리즘을 가지고 뭐 이거를 올려가지고 하겠다고 얘기를 했던 건데, USDT는 그냥 자기 갈 길 혼자 가고 있는 거고, 그에 반해서 거래소들이 자기가 대출해주고 받고 하면서 예대 마진을 크게 키울 수 있는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거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차이는 좀 있다. 그래서 바이낸스 같은 경우는 들어가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에코시스템 자체가 금융기관에 있는 모든 게 다 있어요. 거의 다 구축돼 있어요. 금융 활동 거의 구축이 다 돼 있어요. 뭐 예금 이름만 다 바뀌어 있을 뿐이에요. 예금하고 대출해주고 선물 거래소 있고 현물 거래소 있고, 그 다음에 무슨 옵션 거래도 되고, 그 다음에 무슨 뭐 상품들도 막 거래가 되고 막 이러고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신규 잡코인들도 넣고 있고, 상장도 시켜주고 있고, 관리도 하고 있고, 거래 정리도 시키고 있고, 그 거의 금융기관에서 일어나고 있는 시스템이 다 이 안에 있어요. 바이낸스 안에. 그래서 당연히 미국에서는 싫어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지금 여기서 제가 말씀드린 게 약간 비관론이잖아요. 이거 뭐야? 이게 말이 안 되잖아. 24%. 그러면 차익거래 하면 되는 거잖아. 근데 차익거래를 못 하고 있다는 얘기는 돈을 바이낸스에 넣는 사람, 달러를 가지고서 USDT를 사서 바이낸스에 넣어놓고 그걸 갖다가 여기다 스테이킹하는 사람이 아직은 생각보다 많진 않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고, 그거는 누군가는
이제 바이낸스에서 거래되는 것을 누군가는 마음 편하게 생각하고 있지만 누군가는 마음 편하게 생각하지 않고 있고, 마음 편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은 계속 달러를 받아다가 DT로 바꿔서 그거를 바이낸스에 넣어놓는 일이 싫은 거죠. 그게 많아지면 얘가 금리가 내려오겠죠. 결국 수급에 따라서 이것도 금리도 결정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페드 펀드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미국 이자율도 결국은 수급에 따라서 빌린 사람 많으면 금리 올라가는 건 빌린 사람이 없고, 빌려주는 사람이 많아지면 금리가 내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맞춰져서 수급상으로 더 기계적으로 결정되고 있다 보니까 24%라는 고금리를 지금 주고 있다. 그 얘기는 결국 가상자산 선물 펍이 고평가돼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선물 간의 차익 거래 같은 것들을 할 수 있다면 모르겠지만, 거래소 간 포지션이 선물 같은 건 이전이 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각 선물 거래소마다 선물 가격들도 다를 거고, 그 가격에서 거꾸로 뽑아낸 게 이 APR 이자율이 될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고려하셔서 봐야 된다. 이 얘기는 뭐냐면, 지금 이 금리가 높다는 얘기는 레버리지에서 매수하는 사람이 많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바로 그 결과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그 루나테라테처럼, 이게 만약에 폭락을 해서 반대 매매가 나오면 실질적으로는 오히려 이제 지금 레버리지에서 샀다는 얘기는 실제로 가격이 많이 빠지면 로스 컷을 당하는 사람들이 많고 그 물량들이 많이 나올 거기 때문에 하락 시에도 충분히 크게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들을 마음속에 새기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본인이 자기 자산 상황에 맞춰서 투자 비중을 잘 결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조건 계속 올라갈 거야 라고 생각하지 말고 적정한 비중을. 그렇다고 해서 또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진짜로 뭐 버블이야, 이건 말도 안 되는 가격이야, 그냥 비관론에서 그냥, 그러니까 뭐 쳐다보지 않고 있으면, 지금 과거에 그랬듯이 지금까지 이미 올라온 부분들도 많이 올라왔잖아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오히려 수익 창출하는 데 도움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자기 수준에 맞춰져 있는 투자 비중 결정해서 조금씩 투자해서 포트폴리오로 가져가는 것은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충분히 비트코인이라는 가상자산이라는 것 자체가 일단은 저장해놓고 그거를 이전하기 쉬운 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물론 뭐 돈 세탁이나 이런 이슈가 있기는 하지만 점점 이제 그 부분들이 해결이 돼가고 있다. 제도권으로 들어오면서 이렇게 생각을 할 거여서 실제로 없어지진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특히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고려하셔서 급등락은 분명히 가능할 수 있다. 왜 이렇게 금리가 올라간 거 보면 결국은 내려갈 때 급락을 할 가능성도 있겠구나. 트리거 시키면서 그럴 때가 그러면 되게 좋은 매수 기회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각자 고려하시고 인디케이터들을 찾아서 매매하시면 되고, 그 인디케이터로서 저는 이런 APR 같은 것도 충분히 쓸 수 있는 지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경기 침체로 인공지능 주식, 비트코인 같은 경기 침체로 급락할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아니야, 고평가 아니고 더 상승할 수 있어 라고 보시는 분도 있습니다라고 제가 적어놓은 이유가 뭐냐면, 누군가는 올라간다고 생각하고 누군가는 내려간다고 생각을 해요. 어떤 게 100% 맞고 100% 틀린 거는 없어요. 왜냐하면 시간이 지나면 올라갔을 때도 있고 내려갔을 때도 있으니까. 그리고 그 기간들이 일주일이다, 한 달이다, 두 달이다, 그런 거에 따라서 다 달라요. 그래서 본인의 상황과 그 다음에 투자 비중 상황과 자산 상황에 맞춰져서 투자 비중을 잘 결정해서 너무 숏텀으로 매매를 하시는 쪽으로 계속 가다 보면은, 계속 제가 말씀드리지만 올라갈 때 계속 먹지만 결국은 금액이 커져 있을 때 한 번에 깨지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게 데스플라이로 뭐 하루에 이틀 사이에 50% 빠져도, 제 생각엔 30% 이렇게 빠져도 별 티도 안 날 거거든요. 근데 이제는 이제 뭐 미국 주식 같은 경우 하루에 30% 빠지는 주식들도 많으니까 그런 부분들도 뭐 괜찮아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본인의 리스크 성향이라고 봐야 되죠. 그래서 그런 성향에 맞춰져서 레버리지를 하던, 아니면 그냥 단순하게 비트코인을 사던, 이런 것들, 아니면은 뭐 이런 것들 USDT를 사서 이자를 받던, 이런 것들을 결정하셔서 투자 의사 결정들을 하셔야 된다. 그리고 폭락 가능성은 분명히 있을 수 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이런 APR이 너무 높기 때문에. 그래서 레버리지가 크다는 얘기다 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비트코인 폭락 가능성이 없나요 부분도 아까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 질문이 뭐였냐면, 오픈 AI 창업자 샘 알트만이 월드코인 한다고 했는데 월드코인이 뭐고 가격 추이가 어떻냐라고 했는데, 결국은 홍채 인증 코인이었어요. 개인 정보 뭐 사기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어요, 지금 현재. 그래서 샘 알트만이 암호화폐 프로젝트를 하고 있고, 그리고 개인 정보 보호 이런 걸 통해서 월드 아이디라는 걸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내가 인간인지
인공지능인지를 알려주는 걸로써 쓰겠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 소라라는 이제 그 인공지능 오픈 AI가 나왔을 때 그거 나오고 나서 이렇게 급등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또 이것저것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이런 홍채 인식하고 나면은 이제 코인을 줘요. 그래서 그 코인들을 받으면서 내 그 홍채에 대한 모든 정보를 얘네한테 주면서 돈을 좀 받을까? 이게 진짜로 이것도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을 것 같지만 지금 제가 정확하게 이거에 대한 부분들은 저도 잘 모르고요, 솔직히. 그리고 이 부분들은 믿음의 문제고 내 정보를 여기다가 다 넣어준다라는 거가 좋을지 나쁠지 아직도 판단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저는 일단 웨이앤시라고 생각을 합니다.